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수업도 계속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군요. 이 점 여러분 이해하시고 불편하시지만 잘 적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수업에서 화해와 통일, 그리고 평화와 통일, 이 세 개의 단어, 화해, 평화, 통일, 이것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통일은 반드시 두 개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화해와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의 긴 이야기를 시간에 따라서 복기를 했죠.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느낀 것은 다름 아닌 용서를 포함한 화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불편해진 관계, 또 어려워진 관계, 때로는 오해받는 관계를 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화해로 인해 나타난 것이 바로 평화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싸움을 멀리하니까, 전쟁을 멀리하니까 무엇이 자연스럽게 왔습니까? 평화입니다. 평화가 자연스럽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통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통일 3종 세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현실에서 통일을 위해 가장 수고해야 할 것은 바로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을 통한 남북 발전이 현실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서로 간의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와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협력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되죠. 보다 더 본래적인 것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인 통일을 남북 주민들이 합의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이뤄나가는 순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처럼 통일을 위해서 애쓸 때 남한 사회 구성원과 북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두 가지 역량, 바로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남과 북 간의 이질성과 적대성을 극복하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대화를 나눴다가 하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른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 보자고 애썼지만 그것은 평화적 해결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남쪽만이 아니라 북쪽, 북쪽만이 아니라 남쪽 모두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남북 간, 남남 간에 더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또한 차이에 대한 편견에 따른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이 더욱 덧붙여질 것이라고요. 이렇게 될수록 한반도의 앞날은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갈등 해소 능력과 화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윗에게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학자를 우리 수업에 초대를 했습니까? 바로 갈퉁 그리고 하버마스입니다. 갈퉁에게서는 우리가 평화론을, 하버마스에게서는 의사소통 철학을 우리가 각각 소환해서 우리의 수업의 초점인 통일과 연관해서 함께 살펴봤죠. 갈퉁은 노르웨이 평화학자입니다. 그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소극적 평화와 함께 적극적 평화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소극적 평화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갈퉁은 우리가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빈곤하거나 환경이 오염되고 착취당하거나 억압을 받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에 착안해서 그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모든 구조적이고 문화적 폭력까지 사라진 바로 적극적 평화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죠. 하버마스는 독일 시대의 소년기를 보낸 학자로요. 현대 유럽의 시대적 지성을 이끌던 독일 철학자입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고정관념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합리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요, 우리들은 누구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장에서는 누구도 상대방의 질문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의사소통의 장에서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화해와 평화를 통한 통일 담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안의 내용은요, 화해와 평화의 개념으로 가득 찬 통일 담론입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방안입니다. 사실 이 통일 방안은 이미 앞서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딱 하나가 차이 나는 글자가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앞에 한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바로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한 것이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한 글자 때문에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언급할 테니 이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면서 남북기본 합의서 발효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발전시킨 것, 바로 이것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다룬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었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통일 3종 세트다였습니다. 바로 화해를 거치지 않은 평화는 불안한 평화이고, 평화 없이
이루어진 통일은 한시적 통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와 평화를 이뤄내기 위한 수고는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수고 끝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일 아니겠습니까? 통일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위해 쏟는 수고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난 수업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해, 평화, 통일. 이 세 개는 통일 3종 세트입니다. 우리 수업에서 애용하는 용어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후 이 부분을 어디 가서 혹시라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의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어쩌면 인지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지만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입니다.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 철학자. 보통은 골치 아픈 분들이라고 이해들을 하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힘내십시오. 파이팅.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세 분의 철학자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먼저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또 한 분은 헤겔입니다. 프리드리 헤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은 마르크스입니다. 카를 마르크스. 어떻게 초대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세 분 다 독일 철학자이시네요. 그러나 이 세 분은요, 동서양이 인정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이들 이후에 그 어떤 철학자들도 이분들을 거론하지 않고는 철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분들의 사유의 세계는 위대합니다. 이 세 분의 철학자, 칸트, 헤겔, 마르크스를 안다는 것은요, 이 수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수업을 들으실 때도 정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칸트, 헤겔, 마르크스 이 세 분 중에 먼저 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를 살펴보기 전에 출석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제 폰으로 적어 보내십시오. 이 가로가 아닐 텐데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세 명의 철학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세 분 철학자의 이름을 제 폰에 적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칸트를 일컬어 철학의 근대적 정체성을 확립한 철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 사상을 칸트가 전부 다 끌어들여서 종합하여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리한 이 모든 철학의 내용을 전부 다 이후의 철학자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칸트를 일컬어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저수지와 같은 철학자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는 칸트의 앞선 모든 철학을 칸트가 받아들여 종합 정리하여 그것을 이제 후세에 흘려보내는 그런 철학적 작업을 했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칸트는요, 1724년 프로이센의 상업도시 퀘니스베르크, 현재는 러시아
칼리닌그라드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수공업자인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와 어머니 안나 레기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칸트는 오랜 동안 학문적 훈련을 통해 자기 앞에 모든 철학 사상을 자신의 사상에 흡수하여 이후 모든 철학에 흘려보낸 계몽주의 철학의 최고 정점에 선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계몽주의 철학의 최고 정점에 선 철학자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놨군요. 그래서 계몽주의의 최고봉이다. 칸트의 철학을 일컬어 계몽주의 철학의 최고봉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칸트에게는요 아주 유명한 3대 비판서가 있습니다. 바로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 3대 비판서만 갖고 칸트를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두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와 영구 평화론 혹은 영원한 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5권의 저서가 칸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서가 되고, 이 중에 비판서 3권만 읽고 칸트를 이야기하다가는 칸트를 절반뿐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칸트가 추구한 것은 진, 선, 미, 성, 화입니다. 진, 선, 미, 성, 화. 진리, 그리고 도덕, 그리고 행복,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진선미 성화를 칸트는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진리를 이야기하고요.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선,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삶.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는 행복, 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에서는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영구 평화론 혹은 영원한 평화론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일단은 칸트의 3대 비판서를 이해하면 철학의 모든 분야를 균등하게 골고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칸트는요, 철학의 이 근대적인 정체성, 즉 근대 이후에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물음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 또는 근대 철학의 모델을 제공해주는 철학자입니다. 이 칸트 철학은 보통 비판 철학이라고 불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확인하고 계시다시피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바로 3대 비판서가 전부 비판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원래 이 비판이라는 말이요, 그리스 말로 크리네인인데, 이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말, 이 크리네인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 어떤 것을 자르는 것, 특히 무나 과일 같은 것의 썩은 부분과 썩지 않은 부분을 따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네인이라는 말이 칸트에 오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칸트가 강조하는 비판의 의미는 경계선이 아닌 한계선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절대 바뀔 수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딱 거기까지가 한계선입니다. 그러나 경계선은 더 확장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는 게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한계선이지 경계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란 변경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한계선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구분되는 두 공간 사이에 전적인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그어진 것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이 성립하는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이고 근대윤리, 근대예술이 성립하는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각 영역의 고유한 영역을 정해주고 그들이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선을 그어주는 것이 칸트적인 의미의 비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때 저 한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은 어디까지 사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디 이상부터는 사유할 수 없는가? 이성은 어디까지만 이성으로서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이상은 할 수 없는가? 바로 이러한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한 것이 칸트이고 칸트의 이성의 한계는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설명을 더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좀 속이 시원하실 텐데 우리 수업의 초점인 통일에 맞추어서 칸트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칸트를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혹은 기회가 있다면 이 부분을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칸트는 인간의 마음을 해부하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칸트의 비판 철학은 많은 경우 우리의 이성, 마음 또는 의식의 내면을 해부해가는 과정이고 다시 말해서 그 각각의 영역을 정당화해주는 원리와 토대들을 우리 마음 안에서 찾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비판은 우리의 마음을 해부해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해부학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칸트의 철학은 누구나 참고할 가치가 있는 대단히 공평한 입장에서 분석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과 갈 수 없는 곳, 이것에 대한 한계가 칸트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물음들에 대해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물음은 칸트에게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철학에서 영원한 정답이라는 것은 없지만 가장 많이 참고로 뒤돌아볼 수 있는 철학자가 칸트고 칸트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인 교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칸트는 왜 우리 수업에 소환되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칸트는 왜 우리 수업에 소환되었을까요? 바로 그의 영구평화론, 영원한 평화론 때문입니다. 그는 이 영구평화론을 통해 영구평화만이 정치상의 최고선이며 인류가 이성을 지니고 있는 한 계속 노력해야 할 도덕적 실천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꾼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꾼 것. 바로 그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평생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찾아가면서 영구 평화론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바로 우리 수업의 지향점이 화해와 평화를 통한 통일이기 때문에 칸트를 소환해서 그의 영구 평화론을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칸트의 영구 평화론의 탄생 배경을 좀 설명해 드려 볼까요? 칸트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당시 제4대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프리드리 빌헤름 2세의 종교적 불관용, 프랑스 혁명, 유럽 각국의 영토 획득, 그리고 왕위 계승 분쟁 등은 그가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특별히 힘 있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심각한 분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칸트로 하여금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특히 1995년 4월 프로시아와 프랑스 사이에 체결된 바젤 조약이 있었는데요. 이 바젤 조약은 평화를 위한 확실한 보장에서 거리가 먼 휴전 조약이라고 칸트가 맹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진정한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가상적인 평화 조약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질문이 영구 평화론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구 평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화해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것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구 평화론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구 평화론은요, 평화 조약안이기 때문에 일반 저술과는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평화 조약안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본문은 평화 조약의 체제를 따라서 예비 조항 6개 항으로 되어 있고 확정 조항 3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 추가 조항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부록 2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조항이니 확정 조항이니 추가 조항이니 부록이니 하는 이 내용들을 종합할 때 평화에 대한 칸트의 사고는 크게 3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첫째, 계몽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절대주의의 체제를 반대했던 공화주의적 사고입니다. 이 계몽주의적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유입니다. 자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 인간은 자유로울 때 인간답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몽주의적 사고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계몽주의적 사고의 영향을 받아 절대주의의 체제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칸트에게 있어서. 칸트의 모든 사상은요, 언제나 전체주의
혹은 절대주의를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유, 자율. 그래서 그가 주장한 것이 공화주의적 사고입니다. 칸트가 홉스가 평화 개념을 이야기했지만 홉스의 평화 개념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홉스의 시민 평화나 국가 간 권력 균형에 의한 평화 개념이요. 강요된 평화이고 불완전한 평화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는 강요된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자유, 자율. 그러므로 자신의 자율에 의해서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고 결국에 그것은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불완전한 평화라고 칸트는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내 평화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서 공화주의적인 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화주의 또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군주제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입니다. 1인 독재. 독재에 의해서 군중, 민중, 시민, 국민을 통치하는 거죠. 바로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중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어지고 한 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공화정의 개념입니다. 공화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내 평화가 영원한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공화주의적인 것을 가져와야 된다. 공화주의적 체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둘째로는요. 국제평화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과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고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제도와 또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은 세계가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된 세계공화국, 세계국가 수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연맹이나 법적 규제를 말한 것이죠. 이유는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전제주의, 무정부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무정부주의에 대해서는 칸트가 이해하는 것과 제가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어느 지점에서 다릅니다. 오늘 수업에서 그 차이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전제주의로 귀결되거나 무정부주의로 귀결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세계공화국 얘기는 하지 않고 또 개별적인 법 갖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셋째는 자유무역이 평화를 보증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자유무역에 대한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칸트가 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게 전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칸트가 그 당시에 말했고 그 당시에 그가 이해했던 자유무역의 개념과 그리고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는 자유무역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수업에 몇 가지 온라인 수업의 한계 때문에 충분히 설명 못 해드리는 걸 양해를 구하고 기회가 되면 이 또한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칸트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자유와 자율인데 이 자유무역이 평화를 보증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자유무역은 전쟁과 공존할 수 없는 무역 정신으로 본 겁니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 칸트가 낭만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요. 그러나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비판을 받아야만 할 이유는 굳이 없죠.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또는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이상론 또는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이 현실주의와 맞다닥뜨릴 때 어느 것이 더 주변의 반응을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우리가 갈등하는 거죠. 어찌되었던 칸트는 자유무역은 전쟁과 공존할 수 없는 무역 정신으로 보았고요. 이러한 자유무역 정신이 모든 국가로 확산되면 평화를 보증할 실제적 힘이 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칸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고 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칸트가 자신의 평화론을 영구 평화론으로 명명하였고 내용을 이와 동일한 책으로 내놓은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예비조항 6개, 확정조항 3개, 추가조항 2개, 부록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그의 영구평화론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용 검토와 함께 이를 한반도 상황에 비춰보는 작업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우리가 칸트를 초대한 이유가 거기 있으니까요. 자, 제 1장을 좀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요. 국가 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국가 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 국가 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국가 간의 싸움을 끝내고 국가 간의 전쟁을 그만두고 이제 서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영구적인 평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예비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 적대 행위의 휴전, 이게는 전쟁을 쉬는 게 아니에요. 현재 한반도의 상태가 어떤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종식이 아니라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전쟁의 휴전이죠. 네, 지금 휴전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것이지 종전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정전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것이지 종전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국가 간 적대 행위의 휴전이 아닌 종식을 뜻하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영구 평화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6개의 금지 조항을 제시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구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영구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평화 혹은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개의 금지 조항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6개의 금지 조항이 첫째, 전쟁을 야기할
비밀조항 금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국가로의 강제적 통합의 문제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상비군의 점진적인 폐지, 그리고 국채 발행 금지, 그리고 내정 간섭 금지, 그리고 비열한 적대 행위의 금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반도 상황의 6개의 금지 조항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무엇보다도 2018년 이후에 한반도 분위기는요, 칸트의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제1항을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해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더 이상 한반도 내의 전쟁이 지속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 두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할 시에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도 함께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것들을 해체하거나 정리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쌍방 간에 합의해서 진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제2항을 보시면 이것을 남북한에 적용해 볼 때 이것은 남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문제와 직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한하고 북한이요, 1991년 9월 18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가입 결의안이 15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날부로, 그러니까 1991년 9월 18일부로 유엔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유엔에는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남북한은 국제법상 각각 국가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는요, 남한 사회 내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헌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헌법을 가지고 남한의 헌법을 가지고 통일을 논의하는 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떤 장애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헌법, 남한의 헌법의 조항이 통일을 논의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유엔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죠. 이것으로 인해서 여야 간의 정치적 충돌도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정상회담이라는 게 뭐죠? 국가 대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그만치 남북 정상이 몇 차례 만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벌써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의 정상이 만난 것이지, 다른 이들이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으면서도 남한 내부에서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성격이 국가 대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는 것이라면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법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국가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예비조항 제3항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좀 하자면,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4.27 판문점 선언에서나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다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하고 선언하였고,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의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의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국채 발행 금지는 북한이 분쟁을 목적으로 한 경제성장이 아닌 민생을 위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한 바입니다. 그렇기에 제3조항하고 제4조항은요,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서 충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의 점진적 폐지와 국채 발행 금지라고 하는 부분 말이죠. 그리고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제5조항을 보면,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나 통치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여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정 간섭 금지 조항입니다. 칸트는요, 어느 국가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외국의 간섭은 독립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자 공격행위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의 국가가 국내적인 불안에 의해서 둘로 나뉘어서 각자 별개의 독립된 국가를 주장할 때 그중 하나를 원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국가의 제도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시절에 남북 정상이 대리인을 앞세워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 때부터 남북기본합의서, 그러니까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이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 2018년에, 그리고 2018년 9월에 있었던 평양선언,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바로 일관되게 천명하고 있는 사항이 뭐예요? 내정 간섭 금지예요. 상호 내정 간섭 금지한다라고 분명히 성명서를 낼 때마다, 합의서를 낼 때마다, 선언문을 낼 때마다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천명을 하고 있다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남한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에 간섭과 공격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 문제를 두고도 계속된 이의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은 체제 도전과 비판을 하지 않는 이상 자국 내의 종교 행위를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 물론 인권 문제는 관점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5항의 조건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비준으로 볼 때 제6항 비열한 적대 행위의 금지 이 항을 충족시키는 충분 행위가 그것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군사 분야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열한 적대 행위의 금지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칸트가 염려하는 문제인 최소한의 신뢰가 구축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칸트가 영구평화론 제2장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은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해 확정된 조항이라고 하는 3개의 조항을 바탕으로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구평화를 위한 제1확정 조항은요. 각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공화체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바이죠. 그래서 공화체제, 모든 민중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바로 그러한 체제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영구평화를 위한 제2확정 조항은요. 국제법은 자유로운 모든 국가의 연방제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제 국가의 연방제. 이것은 인간의 사악함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의 공법이 필요하듯 국가 간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으로서의 국제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국가들의 상위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을 구성하는데요. 바로 평화연맹입니다. 이 평화연맹을 칸트가 굉장히 강조하죠. 세계 공화국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이념 대신에 소극적인 대안으로서 바로 연맹을 제안한 것입니다. 평화연맹. 네. 그 다음에 제3확정 조항을 보시면은요.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월을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민법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 상호의 방문권의 확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든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요청하는 거죠. 하지만 열강의 식민지 경영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우호의 조건이라는 것은요,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런 우호의 조건을 수용할 때 세계의 각 지역이 서로 평화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런 평화로운 관계가 공법으로, 공식적인 법으로 뒷받침되면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차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속해 있는 권리인데, 과거 유럽의 문명국가들이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등지의 정복 과정에서 보여준 야만에 대한 자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남한은 칸트가 말하는 공화 정체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전체 정체를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한은 공화 정체로서 입법부로부터 집행권을 분리시키는 정치적 원리가 작동하는 반면에, 북한은 전체 정체로서 국가 스스로 포고한 법률을 국가가 전체적으로 지배자에 의해 지배자 자신의 의지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요, 영구 평화를 위한 국내적 조건은 북한이 공화 정체를 도입해야 하는 선결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참건자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면서, 공화체제로 북한이 변화한다는 것은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그 제국에 의해서 세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제국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지금은 역사의 초라하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하는 가면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나라의 민낯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서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등 말이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정한 시민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란 무엇이냐? 국민이란 무엇이냐? 뭐 이런 굉장히 커다란 담론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는, 자본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현재 전체주의적인 정치체제와 기타 모든 체제가 그렇게 작동하지만 이것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북한은 여러 차례 예고한대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 변화를 나름 대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도 합니다. 단편적인 평가일 수 있지만은요, 남한의 정상이 북한 민중을 상대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운동장에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때 남한의 대기업 총수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불변의 교조적 국가가 아닌 상황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국가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어떻게 바꿀지 모르지만 지금의 북한의 체제와 이념은 분명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현재의 변화는 또한 칸트의 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제3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인 우호를 위한 제반 조건에 국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호라는 것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로 그가 평화적으로 초신하기만 한다면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미 평양에 외국인들의 방문도 허용되어 있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796년에 영구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을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들은 행동 원칙에 관해 철학자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인이 철학자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무한히 전진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공법의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 의무이며 동시에 그렇게 실현될 희망에도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명칭인 평화조약, 사실상 휴전에 지나지 않는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에 뒤따르는 영구평화는 결코 공허한 이념이 아니며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이다. 이 과제는 점차 해결되어 그 목표에 끊임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자신의 주장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부과된 과제라고 칸트는 정리를 합니다. 반드시 영구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각 노력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강조해요. 그리고 반드시 진보는 성취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독려를 하죠. 그런데 사실은 칸트의 이 마지막 소망은 라이놀드 니보라고 하는 독일에서 출생하고 미국에서 이민자로서 성장을 하고 미국 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현실주의 정치학자로서 인정을 받은 신학자가 바로 라이놀드 니보인데 라이놀드 니보의 학문적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문적 고백은요. 우리의 이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라이놀드 니보의 학문적 고백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적 세력들이 우리를 세계 공동체라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류의 최종적 가능성이자 불가능성이다. 그것을 성취하는 과제는 모든 역사적 성취들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 성취들의 의미에 관한 확신 중에 있는 신앙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간사의 완성이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원은 인간의 자원보다 훨씬 방대하고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 갖는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성취에 담겨 있는 타락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이널드 니보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늘 세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꿈꾸지만 이것은 가능성이기도 하고 불가능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 안에서 인간의 완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취를 위한 수고를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라이널드 니보는 학자이면서도 냉정하게 이 부분을 신앙 안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칸트가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놓은 영원한 평화론 또는 영구 평화론이지만 그러나 라이널드 니보에 비추어 보면 겸손하게 이 모든 수고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어찌되었건 2018년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상황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낙관과 비관 둘 다의 상황은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다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낙관은 소망이고 비관은 현실이라는 말이 더 득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칸트의 말처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은 결코 공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평화가 와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칸트의 자유주의 평화기획, 이것은 예수님의 평화주의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의 평화론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수업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칸트를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이제 영원한 평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제 헤겔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헤겔은 1770년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헤겔이요, 관념 철학을 대표하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고 그리고 평범한 인물이지만 지적으로는 모험가였고요. 자부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학문의 세계에 진출한 헤겔은요, 가장 높은 지위를 누렸는데요. 60세에 베를린 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에 사망했습니다. 칸트와 늘 결을 달리하려고 애를 썼던 헤겔인데 이 헤겔의 학문적 작업은 칸트가 추구했던 이념과 현실에서의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헤겔이 애씁니다. 그러니까는 칸트는 이성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이상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딘가? 갈 수 없는 곳은 어딘가? 그래서
이념과 현실의 이원론을 얘기를 한 것을 두고 헤겔은 늘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극복하는 이론론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헤겔을 종합의 철학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는데요. 나중에 정신현상학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정신이 변증법적 과정을 경유해서 자연, 역사, 사회, 국가 등의 현실이 되어가지고 자기 발전을 해가는 체제를 종합정리한 학자가 바로 헤겔입니다. 이 헤겔의 저술이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가운데 세 개의 저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신현상학, 논리학, 법철학 강요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솔직히 말해서 이 책들을 읽다 보면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물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존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 세 권의 비판서도 쥐가 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짧게 써도 될 건데 이렇게 길게 써놓았나, 그것도 어지럽고 복잡하게 썼는가 싶어요. 왜 옛날 사람들은 이렇지? 이렇게 짜증이 날 만큼 아주 어지럽고 복잡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고 나면은요, 칸트의 책도 그렇고 헤겔의 책도 그렇고 잘 정신을 차리고 읽고 나보면 이 헤겔이 우리의 본성을 노렸지 않나 싶어요. 의뢰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접하면 왠지 몰라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하여튼 헤겔의 책이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헤겔이 일러주는 몇몇 교훈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수업에서는 수업의 화두인 통일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에게서 우리는 헤겔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배울 수 있는데요. 첫째, 헤겔은 역사에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역사 철학 강의라고 하는 것을 써냈는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역사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역사를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외로 헤겔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둘째, 적에게서 배우라 라고 하는 헤겔의 권면입니다. 적에게서도 분명히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셋째, 진보는 혼돈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진보라고 얘기할 때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거나 기존의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래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던 것을 잘 유지 보존 전개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진보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그것이 더 잘 되도록 과감하게 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것과 갈등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헤겔은 변증법적 역사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따르는 진보는 기존의 것과 다툼이 있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미지의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진보는 혼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설명이 필요로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강의 노트 안에 좀 더 이 세 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저격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과 진보는 혼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해결의 안내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의 노트를 통해서 좀 더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수업과 연관하여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겔의 종합사상입니다. 헤겔은 역사의 진보를 통한 종합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세계사란 자유의식에 있어서의 진보 과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의 필연성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식에 있어서의 진보 과정이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거부하는 것과의 다툼이 일어나죠. 예. 그것이 헤겔이 말하는 진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고 싶어하는 자유의식에 있어서의 진보 과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의 필연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진보는 필연적인 거예요. 헤겔에게 있어서. 기존의 것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과의 다툼은 세계사의 필연적인 거예요. 이렇게 필연적인 다툼과 갈등을 통해 종합이 일어나고 이 종합을 통해서 인간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역사가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역사에 어떤 법칙이 내재한다는 것을, 그렇게 내재하는 법칙에 의해 역사의 흐름이 필연성을 띠고 발전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헤겔의 관점은 역사에서 어떤 위안을 찾거나 도덕적 교훈을 찾는 것은 모두 부질없다는 일입니다. 역사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어떤 당위나 요청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칸트를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칸트는 끊임없이 당위, 요청, 인간다움 이것을 강조했거든요. 좀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진도를 위해서 잠시 제가 좀 참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은 현재가 지니는 형이상학적 의미여야 한다는 거죠. 역사의 어떤 의도나 계획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필연적 법칙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필연이 우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겔은 역사는 어떤 기계적 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라기보다 개인의 특수한 욕망과 이기심에 의해 펼쳐지는 정념의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성의 관계라고 합니다.
리스트 데어 베르눔프트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욕망,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자기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졌으면 하는 이 욕망들이 작동을 하여 세계의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개개인의 욕망과 정념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개개인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이성이 간교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연을 긍정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 개념은 역사가 주체자인 신에 의해 그 세부까지 관장되고 있다는 어떤 독단적인 결정론의 표지가 아니에요. 역사에서 모든 우연성을 몰아내고 필연성만 남긴다거나 인간의 능동적 역할을 부정하고 법칙만 남기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역사의 필연성이 우연성을 매개로 자기를 조작해 간다는 직관을 표현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은 역사가 이루어내는 변증법적 종합으로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헤겔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학자예요. 자신이 신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의 철학의 모든 베이스는 신학이고 신학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의 모든 철학의 언어들은 신학의 개념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칸트의 모든 사상을 종합해보면 신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돼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역사가 이루어내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낸다는 사실을 헤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칸트의 이 변증법적 종합을 한반도의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분단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성의 관계에 의해 우리의 개인적 열정의 수고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헤겔이 말한 종합대로 한반도는 통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적 열정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학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석 체크 한 번 더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타나서 저도 깜짝 놀랐고 여러분은 더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 지문도 없는 출석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제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네. 짓궂죠? 자, 이번에는 카를 마르크스로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칼 막스 그러는데 칼 막스는
미국식 발음입니다. 마르크스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도 아니고 카를 마르크스라고 읽어야 좋습니다. 이 카를 마르크스는요, 독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이자 언론인이자 공산주의 혁명가였습니다. 어이구, 호칭도 많죠. 이분은 트리어 출신으로 대학에서 법학하고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당시 정부를 향해서 격하게 쓴소리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저술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바람에 이 마르크스는 무국적자 신세로 수십 년간 조국을 떠나 영국 런던에서 처자식과 함께 망명생활을 하죠. 그런데 마르크스가 평생의 친구를 만나는데 바로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마르크스 하면 엥겔스가 늘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 엥겔스와 함께 대형 박물관 열람실에서 연구하며 여러 저작들을 남겼는데요. 그가 얼마나 많은 저작들을 남겼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헤겔도 많고 칸트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마르크스는 더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저서들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공산당 선언하고 자본론입니다. 이 마르크스의 사상은 마르크스 이후의 철학사나 경제사나 정치사나 사회사에 커다란 영향을 남겼고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학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름은, 또는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름은 보통 명사 혹은 형용사가 되어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지고 있죠. 어찌되었건 마르크스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든 부정하는 입장에서든 모두가 마르크스가 인류 역사상 영향력을 크게 미친 인물 중 하나임을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는 근데 정치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인물 중 하나로 여겨지죠. 어찌되었건 마르크스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의 경제학 저술인 자본론은 자본의 문제점, 또 자본가의 문제점, 또 자본주의의 문제점을요, 예리하고도 신랄하게 파헤친 것으로요, 오늘날의 노동과 자본,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대부분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사상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 핵심은 무엇일까?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수업과 연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출발점은요, 무엇보다도 추상적 철학이 아닌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학문을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가 매우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은 이랬어요. 지금까지 내가 모든 철학자들을 공부해 보니 모든 철학자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없고 말만 했다. 실질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 실천적 학문이다. 라면서 지금 그에 앞서 모든 선배들을 비판을 했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출발점은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 바로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결단이자 그런 변화의 주체가 노동계급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모두가 저녁과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상을 연구하고자 한 것이 마르크스의 지향점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여유도 반납하고 저녁도 반납하고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반납하는 것은 사람다운 세상이 아니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옳지 않은 삶의 모습들이 자본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파한 마르크스는 결국 이 옳지 않은 회전을 진행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은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저녁과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작동 기제들을 저녁과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작동 기제로 바꿔내야 한다고 하는데 그의 전생애를 바쳐서 학문적으로 실천적 내용들을 내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한 매우 중요한 것은 의식은 물질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 마르크스 이전까지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의식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주머니와 상관없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마르크스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에 의해서 의식이 지배를 받는다고. 주머니에 돈의 여유가 있으면 사람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지 않느냐. 재산이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웬만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신보다 물질이 선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런 것들이 혁명적인 마르크스의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정신보다 물질이 선행한다는 이것을 일컬어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역사 유물론이다 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물론 마르크스 자신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 이론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역사 유물론이다라고 호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마르크스는 인간 역사에 대한 유물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부조리와 억압, 착취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역사 유물론이다라고 후대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정신보다 물질이 선행한다는 저 사상에 이름을 붙였지만 어찌되었건 마르크스의 관심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모든 관계의 총체로서의 인간이라고 마르크스는 이해합니다. 인간이란 이미 일정한 사회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가 이해하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이해입니다. 그래서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관계들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인간을 사회적 제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변혁하고 비참한 현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뒤바뀐 의식에 대한 비판과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뒤바뀐 의식을 일으키는 사회적 관계를 뒤집는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맺고 있는 이 수많은 사회적 관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인간은 먼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이어나가야 하고요. 자신의 목숨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활동은 한편으로는 자연과의 관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마르크스는요, 이 두 관계를 각각 생산력과 생산관계라고 규정하고 이들 모두가 통일되어 있는 형태를 생산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 삶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자 한 사회의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토대라고 부릅니다. 즉 인간은 정치, 과학, 예술, 종교 등을 추구할 수 있기 이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집을 가지고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것이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식에 앞서는 것이 뭐다? 물질이다. 물질이 의식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물적 토대가 되어야 인간은 의식이 고양된다. 인간의 의식은 고양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모순을 일으키지만 이런 모순이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헤겔의 역사 발전 이해, 변증법적 역사 발전 이해와 맞물려 있는데 바로 마르크스가 헤겔을 비판하면서도 헤겔을 차용해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언뜻 아마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칸트, 헤겔, 마르크스 이 세 사람이 서로 연관이 있나? 네,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칸트의 사상을 비판하여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헤겔이라면 헤겔의 사상을 비판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킨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마르크스를 공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헤겔을 이해해야 되고 더불어 칸트까지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칸트, 헤겔, 마르크스 이 세 사람은 따로 공부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을 같이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자연스럽게 소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발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며 생산관계의 변화는 이에 따르는 생산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관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계급투쟁입니다. 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 뭐 그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 내지는 가시덤불들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이 투쟁의 과정이고 때로는 거칠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걷어내야 할 장애물이고 걷어내야 할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강력한 수고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역사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수업의 화두인 통일과 마르크스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르크스가 자본과 노동, 자본가와 노동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종합을 통해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삶을 꿈꿨던 것은 계급화의 작업이었고 계급 통일 작업이었던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볼 때 통일은 분단의 환경들과의 화해의 결과요. 이들로부터의 해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방은 모든 분단의 이유들과 변명들과의 투쟁을 통해 얻는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물질적 조건들, 물리적 조건들이 혁명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모든 민중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단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함으로 인해서 분단을 해방시키고 통일로 가게 하는 화해의 징검다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수고는요. 기존의 기득권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기 위해 전 국민이 단결해야 하는 수고여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세상을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함을 강조했듯이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모든 민중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레포트를 내드려야겠습니다. 레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소개한 세 분의 학자가 있죠. 칸트, 헤겔, 마르크스. 이 세 학자의 사상을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 수업에 맞춰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통일에 맞춰 정리하기입니다. A4용지 1페이지에 4월 17일 오전까지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칸트, 헤겔, 마르크스 이 세 분을 소환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너무도 큰 학자들이라 이분들의 이야기를 다 기억은 못하시겠지만 나중에 제공될 강의 노트를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